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짜가 2월 4일이고 절기가 입춘입니다. 봄이 들어서는 날입니다. 지금 한창 추위가 기운을 떨치고 있는 시절인데 곧 이제 봄이 온다는 것이죠. 문을 열면 온갖 복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대문에다가 이런 말을 써붙여 놓기도 하고 그러죠.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 하기보다가 복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머리를 열고 우리 몸을 열어서 바깥 세상과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내 안에 내 집에 넘치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령 조그만 걸 내가 한 적이 있죠. 작년에 2017 대통령 만들기. 나로서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건 대통령 만들기도 큰 일이고 거기에서 다수 우리 시민이 스스로의 가슴을 활짝 열고 서로 나누고 통하고 함께하고 하다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사는 거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 보통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문학 이거 좀 애매한 말이죠. 영어로는 The Humanities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을 두루 다루는 것, 인간의 구조, 삶의 가치, 목적, 이런 걸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모든 학문이 인간을 다루지 않는 건 없죠. 또 모든 학문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다루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령 자연학, 물리학, 화학 같은 것은 일단 인간은 제쳐놓고 인간이 아닌 다른 사물 또는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물질적인 측면들, 덩어리를 그거의 원천적인 구조, 속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대상이라고 놓고 다루는 것이 자연학입니다.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은 인간들끼리의 관계라는 점에서 다루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가, 사람들의 집단이, 그 집단이 구성하는 각 층의 사회가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걸 다루는 것일 겁니다. 인문학이란 일단은 전체로서의 인간을 다루거나 극단적인 반대 측면에서
나눌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존재인 개인이라는 점에서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다루는 인간은 가령 우주 전체와 대면하는, 맞서는, 또는 우주 전체를 내 속에 담아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학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주어진 세계, 자연 세계가 아닌 인간이 만드는 세계를 구성한다 하는 점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을 가지죠. 예술이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생성해내는 것, 창조하는 것, 이런 것일 텐데, 그 아름다움은 대체로는, 그러니까 발생적으로 볼 때, 자연을 흉내내는 것,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술은 묘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걸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체험할 수 없는 것조차도, 아니면 실제로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도 상상을 통해서 지어내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어진 세계, the given world,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서의 자연이나 우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해서 지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세계는 real world는 아니지만 그게 virtual world죠. 이 virtual이라는 말은 가상의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이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 좀 이중적인 단어인데, 하여간 이 가상의 세계다 하는 점에서 학문, 예술, 모든 것이, 실은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인문학도 가상의 세계를 꾸려내는 측면이 있고, 또 주어진 세계를 정확하게 구조나 역동의 측면에서 철저하게 추구해서 밝혀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인문과 예술이 만나는, 현실적으로 만나는 뭐 장르의 종교도 있을 수 있고 윤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예술 이 모방이라고 할 때는 그 모방은 한편으로는 주어진 피지컬한 물리적인 세계를 그대로 다시 그려내는 것도 있지만, 그림으로서만이 아니라 소리로 그려내기도 하고 논리로 그려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또 살아야 할 세계,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세계를 그려내는 걸로 해서 일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으로 그려낸 것, 그것에 가장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술이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일종의 모방이 되는 것이었는데, 참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바람직한 삶을 모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건, 연극이건 음악이건 미술이건 생겨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낸다라고 할 때는 대체로 원천적인 것, 가장 이상적인 것,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흉내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추상적으로 흘러갔는데요. 예전 사람들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실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세상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대체로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경험, 체험 속에서 겪는 것의 공통점을 느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누구나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실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런 것인데, 가령 색깔로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소리를 낼 때 시끄럽다, 가느다랗다, 조용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소리로 내건, 색깔로 내건, 모양새로 보건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다양하다 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게 있는 겁니다. 각각 서로 다르다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유한하다, 상대적이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개체로서 영원히 가는 것은 없다, 무한한 것은 없다. 그것이 사물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 특성 아닙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보다 느낌의 세계나 생각의 세계에 깊이 침잠해 들어갈 때 그것이 아닌 것과 만나게 됩니다. 또는 그것이 아닌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 무한한 것, 절대적인 것, 지극히 아름다운 것, 모든 점에서 선한 것, 더러운 것이 티끌만큼도 없는 것, 완전한 것, 이런 것을 찾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행위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종교, 윤리, 예술, 학문, 모든 점에서 다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대체로 그런 사고의 결정체로 나오는 추출물이 보통 말로 하면 일종의 이상이죠. 이상, 원형, 절대성, 완전자, 보편자, 포괄자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 것을 찾아 나서는 사색, 사변, 생각하기를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처음에서 만나는 어떤 사물들보다 더욱, 사실은 더욱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비교를 뛰어넘은 상대성을 벗어난 절대적인 영구불변의 존재라고 하는 개념에 상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신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전체성, 어떤 사람은 완전성, 어떤 사람은 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 이런 개념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대체로 고전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 됐건 선이 됐건 진리가 됐건 참존재, 보편자,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공통적으로 그것은 선한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선한 것은 참으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주어와 수어를 바꾼 생각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 불멸하는 진정한 존재는 선이다, 선밖에 없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선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기나 저기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마도 내일에도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해로운 것, 생명을 손상하는 것, 비열한 것, 많은 것들이 있죠. 질병, 기아, 가난, 수많은 고달픔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형이상학적 사고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은 완전자이고 영구불변의 존재인데
모든 존재하는 것은 거기서 나왔다.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물들의 세계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악 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악은, 악한 것들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다. 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완벽함인데, 완벽함은 추상적 사유 속에서는 절대 평정, 절대 형평, 절대 조화, 평화, 이런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이란, 악함이란 선의 특징인 그러한 것이 덜 채워진 것, 그러니까 조화가 덜 된 것, 덜 깨끗한 것, 덜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달리 말을 살짝 바꾸면 선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참되게 존재해야 되는, 조화롭게 선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뭔가 약간 삐뚤어졌기 때문에 어그러짐이 있어서 부조화가 생겨난 잠정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하면, 서로가 공동의 노력을 열심히 성의 있게 해나가면 참된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어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꿈을 꾸고 있죠, 사실. 지금 가령 10-26승만큼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흠이 없는 완벽한 어떤 세상이 있다 아니다, 만들 수 있다 아니다 같은 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참이냐 아니냐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의 자손들이 살게 될 세상, 이 아름다운 것으로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철학적만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게 일견 보면 좀 이상한 것처럼 느끼기도 할 겁니다. 현대인들은,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이란 조화다, 악이란 부조화다, 선은 존재이고 악은 존재가 아닌 존재의 결핍이다, 존재의 부족이다 라고 하는 그 관념적인 사유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 의미가 없기도 하죠. 근데 이런 점에서 매우 세련되게 대범하게 그렇게 관념적인 순개념적인 사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아주 세련되게 씩하게 냉철하게 처리하고 고민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묘하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늪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분리하는 건데요. 이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분법은 인간의 사유에서 피하지 못할 하나의 틀입니다. 그런데 냉철히 말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피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나 과학에서, 이론이나 법칙에서 이분법이 강력하게 틀을 잡은 동네가 있죠. 문명권이. 그것이 그리스 로마에서 발원했다고 대충 볼 수 있는 유럽 아메리칸 문화, 그 문명권에서는
이 이원론 이분법이 매우 강력하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상세히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사실 매우 허술한 것이거든요. 세상을 제대로 재고 또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에 이건 사실 별 쓸모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쓸모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쓸모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충 그런 이야기에 원론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령 이건 못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 사람 뭐 착해, 그 사람 나빠, 뭐 이런 정도는 그냥 보통 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형용사로 쓰이니까 이걸 존재 개념으로 상승시켜 놓고 이건 존재다, 이건 존재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도 가령 정신과 물질, 육신과 영혼, 몸과 마음, 이라는 구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의문 부호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동서의 철인들이 몸과 마음의 관계, 아니 몸과 마음의 특성, 몸과 마음의 분리, 구분, 이런 것에서 수많이 고민을 해왔고, 그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사람의 삶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가 하는 식의 해명을 나름대로 해왔죠. 그런데요, 일단은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선과 악에 대한 아까 말한 그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유와 똑같이 가령 인간의 존재가 참된다, 내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참된 존재, 그것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육신은 참된 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든지, 마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의 작동일 뿐이지 마음이 별도로 따로의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든지 하는 이 대립적인 명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이분법, 정신, 물질, 영혼, 육신을 구분하고 가르는 것은 인간이 수백만 년 전부터 살아남아 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꼭 가르쳐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길러온 이미 체질화된 하나의 사고 속의 습관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의 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틀. 그러니까 실제 그러한 사물이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틀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나 자신도 또렷하게 의식 각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틀이다 이거죠. 엄밀히 말하면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물론 내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점에서 내 생각은 철저히 옳다고 나는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른바 유심론 또는 관념론, 아이디얼리즘이라고 부르는 정신이 참된 존재이고 육신은 껍데기다 라든지, 정신은 단지 작동일 뿐이고 진정 존재하는 건 육신이다 라고 하는 반대되는 이론 노선 캠프들, 그러니까 진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난 물론 보기는 합니다만, 근데 원천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정신과 물질이란 대등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정신과 몸이 합쳐져 있냐?
아닙니다. 몸이 합쳐져 있다, 합친다. 이거는 by definition. 합친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이 여러 개로 따로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있었을 때 그걸 묶을 때 그걸 합친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친다는 말은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원천적으로 따로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냐?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수백만 년 동안 인간들이 세상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있다고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그 생각을 해온 것이 참이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의 학문으로 이론으로 정밀한 형이상학의 명제로 제출되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사람들이 대충 양회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여간 요건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존재로 나갔습니다. 자,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또, 자, 이야기 이렇게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뭐, 재미도 있을 겁니다. 우리말의 이 삶이란 거는 살아감, 살다의 명사화이죠. 근데 이게 이 사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또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도 삶의 사실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족은 대충 10,000년, 5,000년 전 정도부터 족속을 형성해서 살아오면서 공통의 말을 가져왔고, 그 말이 생각을 응축시켜서 담아내고, 생각이 말로 되고, 그 말이 다시 생각을 재생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족속은, 말하자면 우리 민족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가장 대표적인 총괄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주의 숙소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삶이 가령 한자로는 생입니다. 뭐 살다가 꼭 이것만이 아니라 뭐 여러 많은 글자가 있죠. 근데 이 영어나 독일어에 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명사화가 되면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죽음이 오기 전까지 지속이 되는 활동의 양상, 그걸 우린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이제 한자로는 명이 됩니다만, 죽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활동하는 것의 지속,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갑니다. 일정한 태어남의 시점에서 죽음의 시점까지 사는데, 그 이전 여긴 내가 없었고 이후 얘는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 태어나는 시점, 요거를 표현할 때 또 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태어남. 뭐 영어에서는 꼭 이 단어가 그런 의미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는 given birth, give birth to, 낳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말은 이미 사고의 틀을 그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쓴다 하는 것은 그
그 방식의 사유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족속의 사유가 꼭 모든 점에서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약간 우리의 사유 방식은 충분히 이 세상을 읽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양 애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사람과 삶과 태어남과 죽음 이전까지 이후까지 계속되고 하는 그 역정을 놓고 그것을 단절, 고립,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속의 하나인 어울림의 한 요소, 요인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사라져간다. 그래서 심지어 태어나기 전, 죽은 이후까지도 우리는 일종의 삶을 계속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냐?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사실 꽤 통하는 건데요. 가령 그리스적 철학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관해서 골똘히 생각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귀신들의 세계, 신비하고 미묘하고 인간이 설명해낼 수 없고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뭔가 두렵고 오묘한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보다 냉철하게, 그쪽 말로 이제 보다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철학의 초기 형태는 주어진 것, 주어진 세계, 또는 사실은 물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덩치가 있는, 무게가 있는 그런 것이 이 존재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탐구하는 걸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것이 몇백 년 지나고 그리스 철학은 그 사람들 식의 이해 방식입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부터 노모스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가령 요게 철학인데, 이 철학은 어디서 왔냐? 신비한 것들, 귀신들에 대한 상탄, 감탄, 추모, 아니 숭모, 존경, 숭엄함, 이런 거에서 일로 넘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우주, 그러니까 진달래 씨가 싹이 트면 진달래가 되고, 개나리가 싹이 트면 개나리가 되고, 개가 애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고, 말이 애를 낳으면 망아지가 되는 이런 오묘한 우주의 질서를 보고 그게 무엇인가 있다.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라고 해서 그런 신비로운 존재들을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저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그 오묘한 질서 가운데서도 왕왕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홍수가 나고 가물이 치고 엄청난 재난이, 화산이 폭발하고 화재가 생기고 이런 수많은 이변들이 생겨납니다. 제2 이런 재앙, 제2 앙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불규칙함에 대해서는 이 신묘한 어떤 것이 분노했나 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했죠. 그래서 대체로 인간은 지금 300만 년 내지 400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대충 판단이 되고 있는데, 가장 초기의 지적 활동 비슷한 것으로는 사실은 지적 활동보다가 크게 말해서 의식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성 활동을 했다기보다가 아주 기초적인 또는 저급한 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 낮은 단계의 의식 활동을 시작을 한 건데요. 지금 달나라의 무슨 명왕성까지 정확하게 인공위성이 올라가고 사람까지 타고 가고 하는 이런 식의 정밀한 계산적 지성 활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네, 저게 엄마네, 저건 나한테 먹이가 되네 하는 그냥 매우 단순한 사물 인식과 나의 인식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 그만 해도 사실 엄청 큰 의식 활동인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의식 활동의 초기에 대체로 자연 질서에 오묘하면서 예술 행위 같은 것을 원초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그 질서가 주는 안온함, 평화로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불규칙적인 앙화,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존재들의 진로, 분노, 위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보다는 예술이나 종교는 훨씬 더 인간 행위에서 더 먼저 생겨난 겁니다. 더 먼저 생겨났다는 게 뭐냐?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양면이 있는 것인데요. 21세기를 기준으로 할 때 철학이 발달하고 이제 철학도 시시껄렁한 게 되고 과학이 중심이 되고 과학에 보다 가장 앞선 부분이 가령 기술이 되어버리고 기술이 다시 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상품으로 되고 이런 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눈으로 볼 때에 300만 년, 400만 년 전에 인간이 머리나 가슴에 떠올렸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유치해 빠졌다. 우린 지금 30, 40대 사람들이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을 보고 아이고 궁색해, 고리타분해, 답답해, 멍청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 30년, 40년 차이가 그럴진데 300만 년, 400만 년, 그럼 10만 배 아닙니까? 10만 배. 10의 5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차가 있는 옛날 것이 어찌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유치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 물질과 정신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 귀신은 인간보다 위대하다. 인간이 잘못하면 뭔가 오묘한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징벌한다. 복을 주고 화를 준다.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300만 년, 400만 년 전부터 가슴에 머릿속에 담아와서 정착이 된, 그것이 진짜 진실이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진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체험으로 증명이 돼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잔존하다 보니까 남다가 보니까 남기 위한 의식활동의 결실물로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상념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 사람과 개와 말과 한 짐승들과 나무들과 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초월하는 별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신과 자연을 대비한다. 몸과 마음을 대비한다. 하는 그 생각하기의 방식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무진 과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72억 중에 72명조차도 지금 내가 하는 식의 이 말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 찾지를 못했어요. 물론 사실 72명보다는 많을 것이고 72만 정도는 아마 되겠죠. 근데 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진실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로 그려놓고 그에 대해서 빌고 그려내고 묘사해서 아주 아름답게 입체적으로나 색깔이나 음악으로 막 그려낸다 이거죠. 그게 어떤 신묘한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여간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어져 온 것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몸과 마음에 관한 인간의 상념이라는 습관과 자연과 신의 세계를 별도로 따로따로 상정해놓고 대비시킨다는 이 인간의 습관, 상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300만 년, 400만 년 전부터 익숙하게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유치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유치하다. 그런데 21세기 세련된 청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오. 유치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에 초기 2, 3년간은 원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아적에 이미 원시 시대의 일부를 살았습니다. 아니, 일부라고 하는 게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의 일부를 살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2년 정도까지는 역시 300만 년 이전부터 30만 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신석기 정도,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 정도입니다. 예술을 하게 되고,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고 하는 게 대충 30만 년 전 정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의 삶을 압축해서 사는 겁니다. 2년 동안 300만 년을 압축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살, 4살 되면서 사람은 현실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살, 3살, 15살, 17살 되면 이제 일종의 막연하지만 자각 증세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자연적인 삶입니다. 300만 년의 인류의 삶을 압축해서 살다가 그의 연장으로 보다 더 편하고 보다 더 세련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상황을 이루고 있는 이 문명 시대, 문명 상황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충 초등학교, 중학교 초기까지 대체로 논다, 공부한다, 어떤 친구를 사귄다, 무슨 색깔을 좋아한다, 이것들 다 각자 특색이 있고 이러지만 사실 거기에 어떤 공통점도 있고, 그것은 300만 년 전부터 내려온 인간 세계의 자연사적인 전개, 방향을 정하자면 발전,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정리하고,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자연사적인 전개가 아니라, 펼쳐짐이 아니라, 펼쳐지는 거에 내 몸뚱아리가 굴러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내가 의식하면서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림표를 그리고, 그에 맞춰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그려내는 나의 삶을 새롭게 일궈낸다.
이렇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단계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합니다. 인간이 12살 될 때까지 사는 것은 400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자연사적인 발전을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정리하고,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자연사적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문화적인 삶을, 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춘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이 한자 말로는 그 봄을 생각한다 이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생명의 움틈을 느끼는 시기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학문적으로는 사실 지금도 갑갑하게도 가장 세련된 학문 분야에서는 사춘기를 기껏 성징, 가슴이나 사타구니나 피부에 오는 어떤 변화, 목소리의 변화, 생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젠더의 구분이나 섹스 기능, 이런 것과 관련된 욕구, 신체적 특징,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만, 실은 그 이상입니다. 물론 고대인에게도 사춘기는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시기에나 인간은 일정한 시기 동안, 아주 어린 시기 동안은 인류사의 전체를 압축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대 같으면 아마 7살, 8살 때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평균이 20여 년밖에 안 될 때 생산을 가령 10살 정도 되면 생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 신체적인 그러니까 사정과 임신, 분만, 이 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그 이전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거기를 이어가는 바로 우리 시대의 삶을, 나의 삶을,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엮어가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갈수록 그 사춘기적인 고민은 아무래도 주제 내용이 좀 단순했겠죠. 문명 시기가 더 깊어갈수록 사춘기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 근원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 사춘기가 인류의 삶을 압축해서 살아간 자연사적인 전개를 정리한다 하는 의미라는 것인데, 그거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육체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되 그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다 하는 점에서 과학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이 사춘기의 전체의 의미고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단지 재생산의 능력을 갖췄다, 섹스를 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활동이 더 이상 무의식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단순한 반복, 어제 복습의 연장,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버티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진전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시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춘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춘기는 각자가 하늘과 직접 대면해서, 자연의 전체와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우주 전체를 내 속에 다시 집어넣고 내가 그 우주 속에 다시 조화를 이루는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의 생명의, 나의 삶의 위치를, 자격을, 그리고 좌표를, 지향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묻게 되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가치를 주제로 삼게 됩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라고 질문할 때 단순히 여드름날 때 고리타분한 뭐 지금 그저 귀여웠던 뭐 장난기 어린 뭐 그 시절이 추억으로 지나고 말지 뭐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겪지 않았으면 60, 70이 된 나이여도 사춘기를 새롭게 맞이해야만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고 거기서 온당한 자기 방식에 지금 두 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직접 일궈내는,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해내는 관점, 인생관이 서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선생이 알려줘서, 부모가 타일러서, 역사가 무슨 그 유명한 뭐 영웅 호걸들이 표본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일궈냈다 하는 점에서 주체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허물어지는 헛꿈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가 있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시간을 투여하고 나의 몸을, 노동을 헌납할 수 있는 그런 온당한 자격을 가진 그런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올바르게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이 시대의 현실을 또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우리를 함께 동시에 끌어올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 분명히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만드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이 온당한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매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하간 사춘기,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일상의 이 수준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또 결국 서론 비슷하게 됐네요. 하여간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